반갑습니다. 9월 고3 모의평가 정치화법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총평에 이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들 한번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시험이 끝났으니까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 내가 이걸 맞출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라고 하는 자책을 살짝 뒤로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개념의 빈틈 채워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계속 총평 때도 얘기하고 해설을 할 때도 얘기할 겁니다. 우리 수능 때는 이것보다 더 생소한 지문 나올 수 있어요. 우리 10번 문제에서 이번에 등장인물 몇 명 나왔어요? 거의 한 8, 9명 나왔죠? 아니, 수능에서 이제 막 10명, 11명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A, B, C, D, E 나왔어요. 수능에서는요, F, G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개념의 빈틈 채우고 생소한 문제들, 생소한 선지들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책은 뒤로 하고 자만도 조금 뒤로 하고 1번부터 바로 해설을 들어갈 건데 여러분 1번부터 헷갈린 친구들 있죠? 1번 사실 우리 늘 나오던 전통적으로 나오던 그 문제야.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약간 마음을 놓고 풀었을 거야. 아이고 1번은 전략적인 부분이지. 빨리빨리 풀어봅시다 하고 풀었을 텐데 이 부분은 왜 헷갈렸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풀면서. 문제 제시문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아파트 주민자치회의 주체 문제 해결이 모범 사례래요. 이게 세무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주차 문제랑 관련돼서 규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을 과연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국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다 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를 바라보는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 답은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일단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정치라고 주민자치회 활동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라는 거는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라고 보는 넓은 의미의 관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안 어려웠어요. 제시문 전체는 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겠죠. 반면에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였잖아요. 어디에서만 국가에 한정시켜서 나타나는 것이 정치야 라고 보는 거였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그리고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리 관점은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정치로 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기출로 자주 등장했었던 내용이었죠.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다라고 보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본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한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겠죠.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이기 때문에 둘의 순서를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될 겁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4번 볼게요. 여기 4번 들어가기 전에 의미심장하게 웃었던 이유가 아마 거의 딱 둘로 나뉠 거예요. 1번 진짜 안 어렵게 문제 정답 나왔는데 라고 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고 혹은 나 1번 너무 헷갈렸어. 1번부터 내가 이렇게 헷갈릴 줄이야 라고 했었던 수험생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후자인 친구들은 아마도 거의 4번 때문이었겠죠. 갑의 관점 모두 이해관계의 조정과 갈등의 해결 정치의 기능으로 봅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요. 이해관계의 조정과 갈등,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기능을 정치의 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단, 갑의 관점은 이 내용들을 어디랑 연결시켜서 국가에 국한된 활동에만 연결시켜서 이런 기능을 살펴보는 거고 을의 관점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들과 연결시켜서 보는 거고 어쨌거나 두 관점 모두 다 이해관계의 조정, 해결 과정을 정치의 기능으로 보는 것 자체는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여러분이 헷갈렸던 이유를 알겠어. 생소한 선지야.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그리고 이게 알잖아.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내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어보고 많이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빨리 풀어야지라고 했는데 순간 딱 걸리는 선지가 나오거든요. 잘 안 나왔던? 우리 생소한 선지는 앞으로도 수능에서 계속 등장할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쉽다고 우리가 좀 약간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단원에서도 이제는 등장할 겁니다.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 자체로 옳은 설명이에요. 되셨죠? 이게 내가 많이 봤다, 아니다를 떠나서
되셨나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둘 다 아니죠. 특히 어디는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아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국가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1번의 정답 몇 번? 4번. 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헷갈렸던 수험생들은 앞면에서부터 약간 멘탈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멘탈 잡고 바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문 살펴보니까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겁니까? 법치주의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법치주의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뭐 쉽게 떠올리고 나서 제시문 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죠. 법치에 입각해서 국가 권력이 분립되고 국가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다면은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통치 질서로 인해 정말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은 가능해지지만 입법자가 어떠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즉 그냥 법이라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인정이 된다면 오히려 독재적 통치 구조와 결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우리 마지막 문장이 결국에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치주의, 결국에 제시문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들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렇죠. 그 자체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형식과 절차 중요하지만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정의, 평등의 가치를 침해하면 안 된다 라고 보는 거니까 기억, 옳은 설명.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까지 읽고 나서 그냥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끝까지 읽어보세요. 간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거죠.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해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겁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이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렇지. 목적과 내용에도 정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귿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형식적 합법성을 지키기만 하면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봅니까? 아니죠. 형식적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목적, 내용의 정당성도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어렵지 않게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은요. 발문 여러분이 읽어봐야 돼요.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여기야.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얘 따로가 아니라 이 전체에서 각과 을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3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뇌물죄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간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거부당했대요. 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거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고력을 하나씩 확장해 나가야 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나의 신체 활동의 임의성과 자율성뿐만이 아니라 국가 권력으로부터 내 신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신체의 자유랑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 무엇? 자유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을은 영화관에서 이를 상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기관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검열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영화 상영을 불허했대요. 결국에 표현의 자유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된 거죠. 어떤 기본권, 자유권이 침해된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 자유권 찾아봅시다. 1번,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청구권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 사회권.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 참정권.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사회권. 마지막 5번,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소극적 권리. 정답은 자유권, 바로 5번이 되는 거겠죠. 우리 제시문도 어렵지 않았고요. 선지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돼? 전략적으로 빠르게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4번과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문제로 지금까지 잘 안 나왔었던, 기출이 잘 안 됐었던 내용들이 또 이렇게 세트로 묶였어요. 세트로 묶인 거 무엇과 무엇이 묶였냐면요.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헌법의 기본 원리가 묶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이 세상에, 앞에서 살짝 1번 설명하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A, B, C, D까지 등장을 했어요. 와, 우리 이렇게 A, B, C, D까지 이렇게 나온다면은 앞으로 E, F, G 계속 나올 수도 정말 나올 수도 있지 뭐. 실제로 그렇게 기출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옆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A의 장은 사실 나의 욕심일까? 첫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A와 B를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 정답을 얘기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관련된 거는 헌법 조항 그 자체를 그냥 외워두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일지는 몰라도 그냥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딱 풀었으면 좋겠었는데, 한번 봅시다. 다시. A의 장은 갑을 B의 재판관으로 지명했대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빠르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 대법원장은 갑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그쵸. C에게 현직 법관인 을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였다. 아마 여기까지는 그래 감이 와, 그래 촉이 와 라고 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요 뒤에 쉼표 다음 마지막 문장 때문에 엄청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대법관의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한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 국감, 대대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이렇게 헌법재판소장. 자, 우리 그 중에서 대법관을 그냥 여러분이 그냥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관까지만 외워놨다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정확히 대법관의 임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대법원장의 뭐 하세요? 이거 여백에 적어야죠. 여러분 헷갈렸던 거는 여백에 크게 적고 외워주셔야죠. 개념의 빈틈이었으니까.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고 있는 부분만 많이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부분,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지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C에게 현직 법관인 을을 임명 제청해였대.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이 D는요, 을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그럼 어디인지 조금 감이 오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자인 E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D는 어디가 되는 거야? 국회가 되는 겁니다. C는요, 임명 제청하였으니까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상황이니까. 우리 임명 동의안, 동의를 하는 국가기관은 국회,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E는 무엇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자. 우리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바로 국무총리였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 둘, 거의 한 세 번째 문장, 요 짧은 내용을 통해서 A, B, C, D, E를 다 확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A, B, C, D, E, A, B, C, D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딱 정답이 맞아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압축되어 있죠. 압축되어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되셨죠? 한편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할 수 없는 대법원장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법적 기초로서, 여기가 포인트네.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국민주권주의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정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이것도 미리 얘기할까? 정답을 1번하고 그냥 체크하고 맞았어 하고 넘어갔던 수험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채점하고 당황했겠지. 왜 정답이 1번이 아니지? 라고. 맞잖아요. 대법원은요. 재항고 사건을 심판하잖아요. 항고, 재항고. 대법원에서 하는 건데 1번 맞는데? 아닌데? 여기 때문에 아닌데? 판결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라고요? 라고 하면 좀 아차 싶을 겁니다. 자, 우리 재항고 사건은 무엇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판결이 아닌 결정 및 명령에 대한 거겠죠. 아니, 우리 판결에 대한 게 항소, 상고 루트였잖아. 결정 및 명령은 항고, 재항고의 루트였잖아. 따라서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선지. 되셨죠? 자, 이제 우리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관할한다? 아니,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선거소송.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소송,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의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우리 직권상정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할 수 있었던 권한 중에 하나였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자, 만약에 1번이 정답이 아니야 라고 넘어갔을 때에는 4번이 굉장히 쉽게 정답으로 찾을 수 있죠. 4번에는. 이거 그 자체로 옳은 설명이잖아요. 의장단,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그대로 옳은 설명. 되셨죠? 4번의 정답은 4번. 자, 우리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와 달리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5번 풀면서 혹시 선생님이랑 같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진행해왔던 친구들 중에는 딱 기억에 남는 거 없었습니까? 선생님이 이거 수능 특강할 때 엄청 강조했었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수능 완성할 때에도 선지로 굉장히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말이 나온 김에 정리를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 및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국회는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 중에 하나였죠. 자,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봐.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있다. 국회,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있다. 공통점이네. 자, 그럼 우리 5번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 거야? 국무위원회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E와 D 모두. 국무총리와 국회 모두라고 해야지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정리되셨죠? 여러분이 4번에서 정리해야 될 건 크게 두 가지다. 제일 첫 번째, 맨 위의 내용, 대법관의 임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국무총리와 국회의 공통점으로 하나 등장했던 거. 이거 연계교재 선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세트 문제에서 5번 내용 좀 지우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5번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헌법의 기본 원리거든요. 우리가 4번 풀 때 A, B, C, D, E를 찾으면서 막 헷갈렸으면은 5번은 또 전략적으로 빨리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하면 6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가랑 연결시킬 수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주의가 되는 거겠죠. 1번,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2번,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1번과 2번은 모두 다 복지국가의 원리랑 연결되는 거겠죠. 우리 지금 국민주권주의 찾아야 됩니다. 3번,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 이거 줄여서 두 글자로 뭐야? 주권을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국민주권주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4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국제평화주의. 마지막 5번, 국가로부터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해서 문화활동이 보호, 지원되어야 된다. 문화국가의 원리.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육모부터 나오는 약간의 출제 경향성인데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지난 육모에서는요, 죄형법정주의 내용과 좀 헌법의 내용들을 막 연결을 한번 시켜보기도 하고요. 법치주의 내용도 연결을 시켜보기도 합니다. 이제 단원이 막 저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푸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은 뭐예요? 육모 때도 이렇게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었어. 선생님 육모 해설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9월 2번 모의평가 때도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었어.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 수능에서도 이럴 수 있겠구나. 수능에서도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어서 한 문제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 6번입니다.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전략적으로 빠르게 푸셔야 돼. 본인의 정치 참여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지역 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A의 국민 경선에 참여해서 한 표 행사했습니다.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네. 공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유일하게 어디지? 바로 A는 정당이라고 찾을 수 있겠죠. 저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이것을 조직했대요. 환경보호라고 하는 공공선, 공익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 그렇죠. B는 시민단체. 지난 총선 기간에는 정당의 환경보호 공약을 평가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도왔다. 옳은 설명. 저는 동그라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가 포인트지. 같은 업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C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는 C의 일원으로 정당에 방문해서 이렇게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집단 구성원의 특수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C는 이익집단이 되는 거겠죠. 1번,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자, 이제 이거 빨리 떠올려 보세요. 국정감사 및 조사권 어디의 권한이에요? 국가기관 중에서 국회의 권한이 되는 거겠죠. A는 정당이기 때문에 1번 잘못된 설명. 2번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 권력을 견제한다. 시민단체는 이익집단과 달리 잘못된 설명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뭐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모두 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집단은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우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 셋 중에 유일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정당,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따라서 C는 B와 달리가 아니라 뭐라고 고쳐줘야 돼요? B와 C 모두라고 해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4번입니다.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당은 시민단체, 이익집단과 달리. 그렇죠. 그 자체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6번의 정답은 4번. 자, 우리 마지막 6번에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에다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시킨다. 이것도 생소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맨날 나왔던 표현이 사실 있어. 그러니까 맨날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좀 더 무슨 이제 자주 기출되는 표현으로는 이 내용을 5글자로 한번 줄여봅니다. 그렇지. 이게 바로 정치 사회화예요. 자주 빈출됐던 선지로는요,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블라블라의 내용이 나왔던 건데 이걸 이렇게 풀어서 등장하게 한 겁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게 과연 뭘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정치 사회화의 기능 어디에서 담당해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모두에서 담당하는 거였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6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여러분이 문제 제시문을 살펴보시면은 어떤 단원과 연결시켜서 나온 문제예요? 그렇지. 지방자치. 자, 선생님 잔소리 하나만 할게. 지방자치 부분이 의외로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지방자치 모르겠어. 뭐야, 뭔 말이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이거 어려운데? 라고 해서 계속 미루잖아요. 이렇게 7번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7번 난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부분을 조금만 공부를 해줬을 때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계속 미루다가 보면은 이렇게 다른 수험생들이 맞추는 문제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지방자치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내일 할 거면 오늘 당장. 요 지방자치 부분만 이게 띄어서 강의를 들으면 사실 별로 되지 않아요. 이 부분만 꼭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권력 분립에 기여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결국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겁니다. 즉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 유형 중에서 주민자치 그리고 지방자치랑 연결시켜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랑 연결돼요. 결국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직접 권력 분립에 기여하기도 하고 주민자치 측면에서도 더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은 어쨌거나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같은 법 시행령이에요. 여기다 일단 체크. 그리고 다시 2번 선지 읽어볼게. 니은에 대한 개정 및 폐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다. 자,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 폐지권을 갖는 거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조례예요? 규칙이에요? 그치, 규칙이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건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근데 지금 이건 뭐야? 명령.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네. 이렇게 짜는 거예요. 되셨죠? 시행령은 명령, 요구는 규칙, 법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자, 우리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동그라미시 주민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조례, 재개폐, 청구제도죠.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랑 관련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뭐만 딱 떨어뜨린 거예요? 개정만 딱 떨어뜨려서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 알고 있는 거 주민 발안의 형태로 나타나는 조례 재개폐 청구제도.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7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조례 재개폐 청구제도는요. 여러분 수능특강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능특강 교재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예산의 심의 확정은 우리 지방자치랑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은 주민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겠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겁니다.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입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은 제도의 기대 효과로 주민의 의견 반영을 통한 국가 예산 편성 과정의 신속성 확보를 들 수는 없겠죠. 오히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에는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신속성의 확보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신속성의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7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 지방자치 공부했으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동그라미 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대요. 자, 이제 힌트가 되는 단어 하나 나오지. 이후에 A에 상고한 갑은 항소 상고했대.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상고를 하는 거야? 항소 상고 어디에다가 하는 거야?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하는 거죠. A는 어디?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에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무엇의 제청을 신청한 거예요. 이 해당되는 법률이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재판의 전제성.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의 신청을 대법원에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상황 무엇을 당했대? 기각당했대.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뭐예요? 도식화 시켜주셔야 되죠.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에 이 재판 당사자가 즉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헌법 소원 심판. 앞에 와야 되는 거 뭐? 위헌 심사요. 왜? 지금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에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기각된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겠죠? 라고 A, B, 가, 나를 일단 찾아두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청구한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다. 1번 잘못된 선지.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를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재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물론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라고 청구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심판이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무엇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데? 아 지금 해당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데? 라고 하는 거를 심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을 둘 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정치화법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중 견제,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 균형 요 파트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아예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구성될 수 있지만 이렇게 충분히 선지 하나로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도 기억해 주세요. 누가 행사하는 건지, 누구를 견제하는 건지. 정리되셨죠? 그래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과 달리 위헌, 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확히 뭐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헌, 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모든 법원이 갖는 거죠. 아 선생님 근데 뭐 대법원이 갖는 게 뭐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렇게 위헌, 위법한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 거였고요.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요 내용이 자주 기출이 되었었는데 우리 수능 특강 선지로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 부분 모든 법원이 갖는다 라는 거. 어쨌거나 A는 기억과 달리 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 자, 우리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법관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탄핵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옳은 거 정답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등장할 듯, 안 할 듯, 안 나왔던 부분이 드디어 이번에 빵 나왔습니다. 선생님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할 때 이 부분이 잘 안 나왔었는데 이제 좀 해볼까? 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뿌듯했어. 자, 우리 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담당한다. 이제 시험에는 요 등이 등장할 때가 됐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등에 들어가는 거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 등이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따라서 4번 옳은 설명. 자, 우리 마지막 5번입니다. 여기 A는 대법원은 갑의 제청 신청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는 전통적으로 자주 나왔던 선지죠. 우리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은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직권으로도 법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가 돼서 8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요, 제시문 빨리 보니까 정부 형태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하지만 함정이 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죠. 일단 봅시다. A국의 의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다이아몬드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1등이 되었대요. 이에 따라 여당인 네모당이 이제 의회 내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했대요. 오케이, 여기가 포인트네. 여당이 이제는 의회 내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행정부 수반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어떤 상황? 여소야대의 상황. 의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행정부 수반을 뽑는 구성이 서로 별개로 이루어지고 여소야대의 상황과 종합시켜보면 결국에 A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의회 의원 선거에서 동그라미 당이 전체 의석의 42%를 획득해서 원내 1당이 되었다. 동그라미 당의 대표는 여기가 포인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뿅 튀어나온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융합의 형태를 보이는 비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서술형 1번 문제도 막 이렇게 되어 있대. 여기다가 별표를 쳐놨어야 돼. 문제를 풀 때. B국과 구분되는 A국 정부 형태만의 특징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즉 A국 정부 형태만의 특징 어디에서만?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내는 거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게 왜 함정이에요? 여기가 함정이지.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부 형태예요?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 아니 선생님, 대통령제에서 어떻게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합니까?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구름다리 없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랑 수업 들은 친구들 알죠? 이게 구름다리 없을 게 엄격한 분립 이루어지는 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넘어가서 법률안 제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제가 된다뇨. 잘 읽어보세요. 지금 누가 법률안 제출할 수 있다 그랬어? 정부라 그랬어? 의회 의원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좀 깜짝 놀라지? 지금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야.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선지예요. 이해되셨어요?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제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의원 내각제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니 의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이잖아. 입법부에서 법률안 제출할 수 있는 거 둘 다 모두 해당이 되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써야 돼? 대통령제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써야 돼. 따라서 이 내용을 쓰면은 틀렸어.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대통령제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내용은 옳은 설명. 자, 우리 세 번째는 뭔지를 모르겠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오느냐에 따라서 채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서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2번 문제는요. 의회 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서 비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두 가지만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 답안을 보니까 연립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원내 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네. 아, 그렇다면은 다른 당과 연합해서 뭔가 연립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근데 옆에 있는 채점 결과를 보니까 1점이래.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이야. 그럼 둘을 합해서 1점이라는 거는 나에는 뭔가 틀린 답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넣어봅시다.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해. 우리 대통령제에만 해당하는 특징 써야 돼.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아우,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 아니네. 틀렸네. 이게 가에 들어간다면은 결국에 채점 결과 기억은 1점이 되는 거겠죠. 1번이 정답. 끝. 2번도 봅시다. 나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질 것이다. 아니 지금 서술형 2는 무엇에 대해서 쓰는 거야? 비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쓰는 거야. 비국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행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은 전형적인 어느 정부 형태예요? 대통령제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국의 상황을 써야 되는데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니 결국에 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지 일단 따져봅시다. 우리 서술형 2번은 다시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설명과 연결시켜야 돼. 근데 지금 이거는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야. 따라서 이거는 잘못됐어. 틀렸어. 나에는 틀린 내용이 와야지 전체 1점이 돼. 아, 틀린 내용이 왔네? 틀린 내용이 와야 돼서 틀린 내용이 왔어. 잘했네. 들어갈 수 있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나에는 틀린 내용 와야 돼. 그래서 틀린 내용이 왔어. 들어갈 수 있네. 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 3번, 4번, 5번은 평이합니다. 3번,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의 무엇을 의미해요? 의원 내각제. 하지만 A국은 대통령제였죠. 3번, 잘못된 선지. 4번,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대통령제. B국은 앞에서 의원 내각제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선지. 마지막 5번입니다. 내각 불신임권은 어디에서의 견제 수단이었어요? 의원 내각제에서. A국은 대통령제였죠.
탄핵소추권은 어디에서의 견제수단? 대통령제에서의 견제수단. B국은 의원 내각제였죠. 따라서 5번도 잘못된 선지가 돼서 9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선생님이 10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뭐 한숨을 잠깐, 한숨이 아니야. 그냥 심호흡이라고 해도 자, 우리 10번 문제 이제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 기출문제 풀었던 것 중에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때쯤이었어요. 9모였거든? 9월 모의평가였는데 그 당시 문제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기출문제 하나 있을 거야. 특수불법행위인데 10번 들어가기 전에 좀 워밍업 하자고. 특수불법행위 문제였는데 그거 있잖아. 성악가의 꿈을 키우던 사람이 있었는데 새우 알레르기가 있었던, 그래가지고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거를 얘기를 못해서 요리사가 그냥 새우 요리를 해서 주고서 그거를 먹고 성대가 훼손되어서 꿈을 이루지 못하자 너무 화가 나서 건물에 들어가서 불을 질렀는데 그 건물에 그 불 센서 그 감지가 울리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고 막 이 상황. 뭐 그때 풀었을 때도 수험생들이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몇 명의 상황이 다 겹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문제 중에 뭐 그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나? 소년 사건이었는데 막 갑과 을이 누구의 노트북을 훔쳤는데 막 밀었다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참지 않지 하고 막 이렇게 누구 거 다시 뺏어오고 얘가 얘를 때리고 막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나오는 막 그런 선지도 있었는데 아마 그거를 풀 때 느낀 거와 비슷했지 싶어요. 선생님도 그때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어. 어려웠지, 힘들었지. 여러분 10번 문제 풀면서 당황 많이 하셨죠? 근데 뭐 당황해서 어쩌겠어. 이미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선거 결과 분석은 좀 이따 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뭐 난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많이. 뭐 예전에 막 3년, 4년 전처럼.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난도 조절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평가원에서는. 여러 명 나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등장인물 거의 9명 정도 돼요.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막 상황도 막 이런 상황 팍 준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해서 문제를 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의도에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법률상 사실 가계도를 그리는 게 막 큰 의미를 갖진 않아요. 우리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나름 뭐 친절하게 나름 우리에게 이렇게 표로 딱 정리해줬거든. 그래도 한번 살짝만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법률상 혼인을 한 갑과 을은 함께 ABCD를 양육하고 있었다. 이거 보고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어. 갑과 을이 같이 ABCD를 양육한다는 걸 보고 갑과 을이 ABCD를 다 낳았다 라는 거에 딱 매몰? 여기에 딱 집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 이 선지에 뭔가 딱 신경이 쓰이는 순간 나머지 내용들이 머리에 잘 안 들어와. 그냥 갑과 을은요 ABCD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냥 갑과 을이 같이 키우는 겁니다. 되셨죠? 갑은 을과 혼인하기 전에, 자 이제부터 과거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병과 혼인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로 공동생활을 하였다. 오케이, 사실혼의 관계였네. 물론 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으니까 갑은 을과 법률혼을 했겠지. 그리고 을은 갑과 혼인하기 전에 정과 이혼하고, 이혼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법률혼의 관계였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 정과의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C를 양육하고 있었다. 갑의 친구인 무는 또 등장했어. 아내와 사별 후에 혼인 중 출생자인 D를 갑과 을에게 양자로 보냈대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야? 친구한테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 라고 해서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해 라고 이렇게 친구에게 양자로 보낸 겁니다. 한편 그래서 여기 D도 갑과 을이 양육을 하고 있었고, 한편 B와 C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망을 하였는데 그럼 우리 B랑 A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죠. A는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B는 갑과 병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렇게 해서 갑과 을은 ABCD를 함께 양육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누구가 사망했어요? 지금 B와 C가 사망한 사망입니다. 모두 유언을 남기지 않았대요.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그럼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체크.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체크 하나 했다. 자, 이제부터 이 표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C의 사고 당시에 A, B, C, D의 법적 지위래요. A는 갑과 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럼 갑과 을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겠죠. 왜? 갑과 을은 법률혼의 부부이기 때문에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될 겁니다. 자, 우리 B는요. 갑과 병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사실혼의 부부, 법률혼의 부부가 아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거겠죠. C는요. 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한, 여기가 포인트죠. 친양자예요. C가 친양자.
D는 갑과 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D가 아까 누구였어? 친구 얘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한 여기가 포인트. 친양자가 아닌 양자. 이거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 나오는 용어로 간단하게 써볼게. 결국에 D는 무엇을 한 거야? 일반 입양한 상황이에요. 됐다. 자, 우리 1번부터 보자. A, B, C, D 모두 다 미성년자이고 자녀와 배우자는 없기 때문에 법정 상속의 1순위가 직계 존속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고 1번 B와 C의 사고 당시 갑을과 A, C, D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친자 관계의 의미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내가 수업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풀 때마다 강조를 했던 건데 친자 관계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하자니까. 친자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갑과 을과 A는 법률 친자 관계 형성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왜? 혼인 중의 출생자이니까. C와 D는요 모두 다 각각 친양자 입양, 일반 입양을 했기 때문에 친자 관계, 양자라는 친자 관계, 양자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죠. 갑과 병 사이나 B의 친자 관계가 있다. 이걸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했는데 이거 제가 시험 문제 풀고 실제로 선생님네 학교 친구들이 막 10번 문제를 들고 왔어. 이거 진짜 답이 없잖아요. 나 이거 찾다가 시간 엄청 많이 걸렸네. 막 이렇게 화를 냈는데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들어봤다. 선생님 잘 봐요. 갑과 병은 사실혼이었죠. B는 갑과 병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그러면은 인지 절차를 거쳐야지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아니 지금 일단 갑과 B가 뭐 인지 절차를 거쳤다. 갑이 B를 인지했다. 라고 하는 내용 재심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답이 1번이 되나요? 라고 막 화를 냈어. 내가 화내지 말고 이 부분을 잠깐 볼래? 라고 내가 손가락으로 쓱 했더니 하고 이렇게 돌아갔어. 여기에요, 여러분. 얘 조금 이렇게 판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 문장. 갑과 병 모두 B의 사망 전에 B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마지막 문장 꼭 체크. B의 상속인이 이미 B의 사망 전에 둘은 B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대. 자, 우리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해보자. 갑과 병은 B와 법적으로 묶여 있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B의 사망 전에 이미 B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대. 그 말은 갑과 병은 이미 B와 법적인 부모 자식 관계로 묶여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뭐 인지 절차를 거쳤으면 그렇게 했겠지. 따라서 갑과 병 그리고 B 사이에 친자 관계 있어. 1번이 정답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찾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C의 사고 당시 무는 갑, 을과 달리 D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D는 지금 일반 입양이 된 상황이죠. 우리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의 대리와 관련된 거는 친권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A, B, C, D 모두 미성년자니까. 우리 입양한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무는 친생부모잖아요. 갑과 을이 양부모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체크해볼게.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는 일방, 입양된 자예요. 이거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도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워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입양된 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D는 지금 일반 입양됐는데 D와 달리라고 되어 있다고? 3번 잘못된 선지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체크해볼게. 가정법원에 입양을 청구했고서 그 청구가 인용되어야지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거는 친양자 입양이죠. 지금 C는 친양자 입양이었는데 C와 달리라고 잘못된 설명이네. 마지막 5번입니다. C의 사망으로 인해서 정은 C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을은 C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죠. 왜? 지금 갑이 을과 재혼을 하면서 C를 친양자 입양해온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을과 C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누구와 누구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정과 C의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정은 C의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을은 C의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정이 될 수 없는 거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0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우리 10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 분석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
등장인물이 워낙에 많았어. 갑을, 병정, 무, 거기다 A, B, C, D 9명이나 나왔어요.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나오더라도 지금의 이 경험을 꼭 기억하세요.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걸음이 될 겁니다. 되셨죠? 이제 3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11번 밑줄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 의원 소개 청원은 현실적으로 국민이 국회의원 소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대요.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 국민동의청원은요, 자신의 요구를 전자청원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래요. 그럼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자민주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기억! 이러한 국민동의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치 참여의 수단이 다양해지는 전자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밑줄 친 기억은요, 이러한 비판을 받으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즉, 환류를 통해서 재투입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리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지역의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네모시에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산출이 아니라 리을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투입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 결국에 모두 다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죠. 우리 정치적 효능감, 내가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인식, 기대감, 자신감 모두 다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디귿 옳은 설명. 그리고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제의 한계 중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국민들,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니은과 디귿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1번에 옳은 것은 정답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2번 문제를 풀 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두셨어야 되는 거냐면요. 여기. 근대 민법의 수정 보완된 원칙. 그냥 민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나왔을 때는 우리가 6가지나 머릿속에 떠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긴데가 뭐야? 근대 민법의 수정 보완 원칙으로 발문해서 친절하게 줄여줬어. 그럼 머릿속으로 빨리 어떻게 줄여야 돼? 3개만 줄여야 돼. 그냥 우리끼리 우스갯소리인데 10번 문제에서 9명이나 나왔으니 좀 빨리 생각하라고 줄여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든 어쨌거나 빨리 세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고. 화훼농원을 운영하는 갑은 인근에 있는 을 소유의 골프장에서 살포한 농약이 농원으로 유입돼서 화훼가 말려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 이에 법원은 환경오염으로, 여기 포인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여러분 머릿속으로 구조화시켜 두셔야 돼요. 자, 우리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업장의 책임, 제조물 책임, 그리고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은 모두 다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연결되는 거겠죠. 기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죠. 가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인데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반려견의 점유자가 짓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에는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니은 헷갈렸다면 면책사유가 인정돼요? 안 돼요? 면책사유가 인정됩니다. 즉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방안 있죠. 어느 경우에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비추어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 의미를 다했음을 입증을 한다면은 책임이 면제되는 거죠. 하지만 무과실 책임은 뭐예요? 과실,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뭐라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동물 점유자의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 아닙니다.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보정산 화재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건물에 여기다가 체크. 소유자가 지는 특수불법행위 책임,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 근데 점유자는 왜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점유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인정돼야 한대요. 인정되죠. 자, 우리 점유자가 이게 자기는 관리 의무를 다했다라는 걸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때 2차적으로 누구에게 넘어와요? 소유자에게. 소유자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형적인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디귿이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또 문제를 풀면서 너무 이거 드디어 나왔군 했던 게 수능 특강 설명을 할 때도 수능 완성 설명을 할 때도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요. 여러분 일단은 그 수능 특강 교재에 근대민법의 기본 원칙의 수정 보완된 원칙 중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페이지 몇 쪽이라고 적어놔. 이거 뒤에 가면 나온다 라고 해서 그 특수불법행위로 가. 그래서 거기서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이 나와. 이게 이거야 라고 설명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기출이 됐어요.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부분 충분히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디귿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입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 제조업체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 대표적으로 무과실 책임 원칙의 사례였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무과실 책임 원칙의 사례 크게 제시문에 나와 있는 환경오염에 의한 책임, 그리고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 마지막으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업자의 책임. 이렇게 3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 자, 이제 1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를 세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자, 그럼 우리 어디다 체크해야 돼? 고발에 체크해야 돼. 최근에 1년, 2년 동안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고 고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A가 B의 이런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제3자예요? 이해관계인이에요? 아니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게 고발이죠. 자, 그래서 1번. 기억에서 A는 범죄 피해자이다. 아니죠.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었으니까요. 아니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거면 고소였게? 1번 잘못된 설명. 그리고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B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즉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제도 하나 있었죠. 이게 바로 뭐였죠? 바로 영장 실질 심사였죠. 영장 실질 심사는요, 다른 표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였죠. 내가 이거를 쓴 이유 2번 선지 잘 봐요. 니은에 앞서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서 영장실질심사가 뭔데?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신문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직접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뭔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생각해봐. 영장실질심사, 다른 표현으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지.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신문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정답이 2번이 되겠죠. 됐어요? 정답 2번.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자, 우리 구속된 이후에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된 후 유예기간 동안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은 공소제기, 기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 약간의 법적 사고력을 필요로 했었는데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대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대요. 쉽게. 그러니까 항소하지 않았대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항소할 수 있어요? B도 항소 가능하죠. 여러분, B는 어떤 논리로 항소를 하겠어요?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B는 어떤 논리? 이거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왜 유죄예요?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논리로도 항소를 할 수 있고요. 가능성 열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너무 세요. 좀 낮춥시다. 라고 하는 논리로도 또 항소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B의 항소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판결이 확정된다고. 따라서 13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가나다라 마 사건에 대한 재판의 쟁점과 그 법적 판단에 근거한 판결이다. 사실 재판의 쟁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살해한 A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 결과 유죄래. 결국에 무엇이라고 판단한 거야? 아, 이게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지가 너무 이 쟁점이야. 아, 근데 유죄래. 그 말은 뭐야? 아유, 이거 정당 방위 아니야 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부부싸움 후에 배우자의 머리카락을 몰래 잘랐대. 에휴, 이게 문제를 풀다가 이게 상상을 해버리잖아? 너무 상상의 나래에 빠지면 문제를 못 풀어. 그냥 있는 그대로 빨리 담백하게 빨리빨리 풀어야 돼. 부부싸움하고 배우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빨리빨리 풀어요. 여기가 포인트야. 머리카락을 잘랐다니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로 구성되는지 여부,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거야. 근데 그 결과 뭐래? 유죄래. 아, 이거는 구성요건에 해당이 됐네. 되셨죠? 그다음에 소매치기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해서 체포한 시의 행위가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정당 행위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그 결과 무죄래. 아, 무죄라는 거는 정당 행위네 라고 보는 거겠죠. 네 번째,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을 한 뒤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 즉 이게 강요된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인데 그 결과 무죄래. 아, 이건 강요된 행위네 라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 마지막, 악귀에 씌었다며 행인을 폭행한 이 행위가 심신장애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즉 심신 상실 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 여부가 매우 막 이게 쟁점이었는데 그 결과 유죄래. 유죄라는 거는 심신 상실이 아니야. 심신 상실 상태는 아니야 라고 보는 거겠죠. 정리하고 1번부터 봅시다. 가에서는 A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당 방위인지 여부, 즉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된 거겠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나에서는 B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쟁점이 된 거겠죠. 3번, 다에서는 C의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라 정당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겁니다. 4번, 다에서는 C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 여기까지는 옳은 설명. 라에서는 D의 행위가 자구 행위가 아니라 강요된 행위겠죠. 우리 강요된 행위는요, 책임 조각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구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들어가는 거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의 D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 조각 사유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마의 E는요, 심신상실 상태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아니기 때문에 쉽게 책임이 인정되는 거죠. 그 말은 마의 E에 대해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책임이 인정된다. 라고 본 거겠죠. 따라서 14번에 옳은 것은 정답 5번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 많이 생소했을 겁니다. 우리 계속 마음을 다잡아야 돼. 생소한 문제들은 언제 어디서는 또 나올 수 있어. 왜냐면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우리가 막 늘 나오던 뭐 말풍선으로 나오든 뭐 제시문으로 나오든 사실 늘 나오던 내용이 아니었어. 뭔가 동화? 약간 이런 내용, 에피소드? 이거를 읽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걸 읽고 선생님이 딱 그 쟁점이라고 해야 되나? 주요 주제? 요걸 하나 짚어볼게요. 그럼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어요. 5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숲속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들은 함께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기로 했다.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면 모두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이들은 사슴을 잡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렇게 포위망을 구성했다. 빠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뻗으면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 토끼 한 마리면 그 한 사람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사냥 성공의 불확실한 이게 포위망을 좁혀가서 사슴을 잡기보다는 내가 손만 쭉 뻗으면 잡을 수 있는 토끼를 잡기 위해 포위망을 이탈해서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대요. 그때 이탈한 사람의 빈 공간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렇게 포위망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슉슉슉 갔는데 이 사람이 이탈해서 토끼를 잡은 거야. 이렇게 이탈한 그 틈을 타서 사슴이 슉 간 거야. 자, 이렇게 도망을 갔다 토끼를 잡은 한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이탈로 사슴 사냥에 실패한 네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다. 자, 결국 토끼를 잡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국가에다가 치환?
국가로 환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국가에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결국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참고 나서 우리가 모두의 이익을 생각해서 포위망을 좁혀가서 사슴을 잡았으면 우리 다 같이 배불렀을 텐데 나의 이익만 그냥 빨리 내가 이탈해가지고 토끼 먹고 배불러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국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국의 이익만 최우선시한 거죠. 이기적으로 자국의 이익만 최우선시하는 상황.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럼 결국에 이 내용은 어떤 관점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주의 관점과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정리되셨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개별 국가의 이익과 전체 사회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포위망을 이탈하지 않았겠지. 그치? 기억은 자유주의 관점. 국제관계에서는 도덕적 규범보다 힘의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현실주의 관점.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평화를 보장한다라고 봅니다. 자유주의 관점.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므로 국가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본다. 현실주의 관점. 따라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 넘어가 봅시다. 16번 문제입니다. A 주식회사에 고용되어서 버스를 운전하는 갑은 교통사고, 차내 흡연, 신호 위반 등 운행 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대요. 갑은 동그라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대요. 그럼 동그라미 지방노동위원회는 뭐라고 결정을 내린 걸까요? 부당해고입니다 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아닌데 기각했으니까 이거는 정당한 해고인데 라고 본 거겠죠. 자, 이제 기각됐으니까 이에 불복해서 당연히 갑이 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겠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며 갑의 신청을 기각했대요. 그럼 중앙노동위원회도 뭐라고 본 거예요? 아, 이거 부당해고 아닌데? 이거 뭐 정당한 해고의 요건 모두 다 충족했는데? 라고 본 겁니다. 이에 불복한 갑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이때 행정소송 뭐예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행정소송이죠.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활용한 구제 신청 절차에서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될 수 없죠. 아, 그거 있었는데 노동조합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거, 그거는 부당노동행위. 근로삼권을 침해한 사용자의 행위. 이때에는 노동조합도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따라서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 옳은 설명. 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연결시킵시다. 지금 부당노동행위랑 관련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 아니야. 그냥 뭐 정당한 해고의 요건 다 갖췄어 라고 보는 거예요. 갑의 근로삼권을 침해한 것과는 거리가 멀겠죠. 니은 잘못된 설명. 디귿입니다. 갑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 갑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갑은 상소할 수 없다? 아닌데요. 상소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불법행위랑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미술관을 운영하는 A는 전시를 위해서 인테리어 사업자 갑에게 미술관 내부 수리를 의뢰했대요. 결국에 미술관 내부 수리의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을 한 거예요? A와 갑 간에 체결이 된 거겠죠. 이후 갑은 자신의 직원 을과 이제 그림을 그릴 때가 됐네. 함께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갑이 데려온 갑의 자녀 병이 이거 나이 보자마자 이거 책임 무능력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직 책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전시된 A의 도자기를 실수로 깨트리자 갑이 병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대. 빨리 와. 이렇게 그걸 왜 깨트려? 그 사이에 을이 혼자 작업하던 중에 공구가 떨어져서 바닥이 파손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에 전시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결국 을이 업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막 결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A에 대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면은요.
이게 약간 말이 좀 생소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는 무엇이 성립하는 거야?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의뢰, 피용자의 A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에요. 이거 그냥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이게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치 이거는 성립하지.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대로 기억, 옳은 설명. 되셨죠? 자, 우리 니은 보자. 의뢰 A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갑은 A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금 결국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에 이 내부 수리가 잘 안 되어서 전시가 개최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갑은 A에게 피용자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겠죠. 별개의 상황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누구예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예요. 그럼 갑은 A에게 병의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행위 책임 져요, 안 져요? 자, 우리 특수불법행위 책임 중에 책임 무능력자의 책임 지지 않는 거죠. 왜? 지금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며. 책임 무능력자의 책임 지지 않는 거죠. 그쵸? 왜?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거니까. 이거 선생님이랑 수능 특강 교재를 통해서 심화 내용으로 연습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우리 수능 완성에서도요. 좀 난도 높은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법정 감독자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교육과정의 내용이다 라는 거 설명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또 나왔어. 디귿 옳은 설명.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갑과 을은 모두 A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갑이 A와 갑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갑이 A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 나왔네. A 어디야? 바로 나왔잖아요. 총회가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판결 이행을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분쟁 당사자 일방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나 이번에 문제 풀면서 왜 이렇게 뿌듯했지? 수능 완성할 때 그 부분 국제연합 파트 할 때 계속 막 적어준 게 있었거든. 막 적기 싫어도 적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적은 게 있었는데 그게 또 그대로 나왔잖아. 뿌듯해. 봐. 자, 판결 이행을 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은 어디에 제소할 수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직접 판결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단,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안전보장이사회가 판결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권고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면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맞네, B가 안전보장이사회.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가 포인트.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C. 그럼 이제 C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로 총회가 되는 거겠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문명국에 의해서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재판 준거로 활용할 수 있죠. 조약, 국제가사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 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 될 수 있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 자, 2번 또 생소한데 이거 생소하다고 매번 긴장하고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여러분 이거 진짜 다 알잖아. 15명의 재판관은 서로 국적이 다른 15명으로 구성된다. 국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재판관 2명 이상이 갑국에서 2명이 나올 수 없겠죠. 왜? 서로 국적이 다 달라야 되는 거니까. 그 재판관 2명 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일 수 없겠네. 그대로 옳은 설명이겠네. 이게 그 뜻이잖아요. 2명 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일 수 없다. 한 나라에서 2명이 나올 수는 없다. 왜? 15명의 재판관은 국적이 서로 다 달라야 되니까. 그렇네. 옳은 거 정답 2번이네. 끝.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를 말을 이렇게 풀어서 좀 꼬아서 어렵게 된 것 뿐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법적 분쟁이라면 개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당사자 될 수 없죠. 오로지 누가만 가능하다? 국가만 가능하다. 기억. 4번 B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총회에서 2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15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나눌 수 있죠.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10개. 이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되는 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받는 곳은 C와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총회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8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요. 이것도 선생님이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최근에 기출 경향성을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인데요. 갑의 자녀 을은요. 노트북 판매점을 운영하는 병으로부터 법정 대리인인 여기가 포인트네. 갑의 동의 없이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아래표는 을과 병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각각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부터 그냥 바로 보면서 연결시키자. 상황 1에서 병은 갑에게 취소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갑이 계약을 추인하지도 않고 추인의 단어를 아는 것이 이번 요 문제의 포인트였어. 추인이 뭐였어요? 이거 선생님이 쉽게 풀어줘서 설명해줬어. 추후에 인정하는 거라고. 정확히는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해서 완전한 법률행위로 만드는 거. 근데 그것도 안 했대. 그리고 갑과 을이 계약을 취소하지도 않았대. 이 상황에서는요. 상대방의 병은요. 갑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갑에게 취소할지 안 할지 빨리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할지 취소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추인할지 혹은 뭐 취소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취소를 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죠. 누구에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2에서 을은 자신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왜요? 갑이 병의 확답 촉구에 응해서 빨리 답해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해서 네, 계약을 추인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추인이 뭐라 그랬어? 불완전한 법률행위였잖아, 이게.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추후에 사후에 보충해서 완전한 법률행위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효력이 쭉 인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상황 2에서 을은 자신의 행위 능력이 제한됨을 이유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죠. 추인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추후에 인정하실게.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이해되셨죠?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래요. 신분증을 위조해서 병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였다면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믿게 하였다면은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죠. 왜? 이거 내가 성년자인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누구와 누구 모두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모두. 따라서 디귿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계약 당시에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은 병은 무엇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철회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왜? 철회권은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선생님이 이것도 기억하자 그랬어. 각각의 권리들이, 각각의 내용들이 누구에게 보장되는 건지. 저희 철회권은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병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지 갑과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거 결과 분석인데 사실 지금 그냥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쭉 진행이 된 거지. 여러분 오늘 문제 풀 때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팠을 거예요. 막 10번 문제 풀고 막 생소하는 거 풀다가 마지막 20번 해봤더니 세상에 현행과 개편한 패턴인데 다행히 1항과 2항까지 있어. 근데 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았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로 60명의 지역구 의원만을 선출하는 갑국은 의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대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현행은 지역구 의원만 뽑아요. 근데 60명의 지역구 의원만을 소선거구제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구가 몇 개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60개다라고 하는 거를 추론할 수 있는 거겠죠.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는 유지되고 소선거구제도 그대로 한다. 비례대표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전체 의석수가 현재의 1.5배가 된대요. 그럼 전체 의석수가 현재 1.5배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0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현행과 1안과 2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둘 다 전체 의석수는 70석. 그런데 어떻게 이제 무엇을 도입한다?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 제도도 도입을 한다. 둘이 합쳐서 90석인데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는 유지돼. 그 말은요. 지역구 의원 선거제도 60석은 그대로 유지돼. 그럼 비례대표 의석은 몇 개? 30석 추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둘을 합치면 90, 전체 의석수는 현재 1.5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게 된다. 갑국은 지역구 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비례대표 의원 선거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 결국에 무엇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따라서 1안과 2안이 나뉘게 되는 거겠죠. 요거 일단 지우고 1안부터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안은요. 우리 많이 보던 패턴입니다. 여기다 체크. 정당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해야 된대.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이렇게 배분하고 우리 많이 봤던 그거. 그럼 우리 1안 한번 정리해 볼게요.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정당 득표율이 정말 친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1안에서 지역구 제도는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또 단서 조항에 따라서 그대로 지역구 의석수 이렇게 A, B, C, D당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석수에다가 각 정당별 득표율을 곱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일단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각각 10.2 그리고 12.9 4.8 그리고 0.2.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분하고 자녀의석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녀의석 몇 석? 2석이 자녀의석입니다. 자녀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하는 거겠죠. 12.9니까. 그러면 자녀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하면 결국에 결론 비례대표 의석수 A당은 10석, B당은 13석, C당은 5석, D당은 2석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 결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다 더했을 때 A당은 몇 석이 나오는 거예요? 총 A당 32석, B당 43석. C당은 9석, D당은 6석. 요 결과가 1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2안 한번 똑같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안은 여기야. 정당 득표율에다가 무엇을 곱하래? 전체 의석수를 곱하래. 그래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자녀 의석은 소수점의 수가 큰 순서대로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해서 여기까지 우리 알고 있는 건데 요게 포인트지. 전체 의석수를 먼저 할당하래요. 그럼 우리가 2안에서 구해야 될 거는 전체 할당된 의석수네. 이거 이제 어떻게 곱해야 돼? 여러분이 정당 득표율에다가 30을 곱하면 안 돼. 정당 득표율에다가 전체 의석수인 90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각각 어떻게 나와요? 뭐 30.6, 38.7, 14.4, 6.3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정수만큼 뭐 30, 38, 14, 6 이렇게 배분한 다음에 자녀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하면은 그 결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 의석 할당수는 A당은 31석, B당은 39석, C당은 14석, D당은 6석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현행에 있는 거 적용을 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니까 적어주시고. 그럼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각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9석, 그리고 9석,
10석, 2석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이안에 따른 결론. 우리 여기까지 했으면 다 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을 적용했을 때 B당은 43석을 차지합니다. 전체 몇 석? 90석. 90석 중에 과반, 절반을 초과한 숫자 차지합니까? 아니요.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 계산해야 돼요? 정당 득표율하고 비례대표 의석률하고 이거 두 개 비교해야 돼요? 비교하면 좋지만 안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 직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정당 득표율하고 비례대표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어디에 초점? 비례대표 의석률이에요. 전체 의석률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률이라니까. 우리 1안은 어떻게 했어? 정당 득표율에다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했어. 2안은 정당 득표율에다가 전체 의석수를 곱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딱 직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당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률 간에 더 비례성이 높은 건 어디겠어요? 정당 득표율에다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하는 1안이 더 비례성이 높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1안이 2안에 비해서 비례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2번 잘못된 설명.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안을 적용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수는 B당은 9석, A당은 9석 같다. 4번 2안을 적용했을 때 C당의 총 의석수는 14석. 1안 적용 시에 B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13석. 많다. 정답 4번. 끝. 마지막 5번. D당은 1안보다 2안으로 개편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 D당의 1안 한번 살펴봅시다. D당의 1안은 6석. D당의 2안은 6석. 둘 다 6석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겠죠.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9월 모의평가 1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내용 모두 다 한번 마무리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었을 거고요. 정말 머리가 막 터질 듯이 힘들었을 거. 생소한 문제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 고생 많이 한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돼요?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여러분 개념의 빈틈 채우시고 할 수 있는 노력들 차근차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설의 정치화법 박민아였습니다. 안녕.